지난 10년간 펼쳐졌던 두 회사의 자동차 전쟁은 GM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과다한 차입에 의존했던 대우그룹은 종말을 맞았다. 우리는 사실 그 당시에 코리아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걸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잘못돼갖고 우리도 안 됐고 나라도 힘들어지고 참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과 꿈도 다 잃게 만들고 그런 거가 참 안타깝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파산을 몰고 온 김우중의 경영 실패는 이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21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를 통해 10조 원에 이르는 사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BFC를 통해 200억 달러에 이르는 불법 외환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고 고도성장 시대의 주역으로 불렸던 김우중의 경영 실패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김우중 회장은 이익의 축적보다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기업의 사이즈를 늘리고 매출을 늘려가고 시장의 쉐어를 늘려가는 것을 기업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김우중 회장과 대우의 경영 방식은 한마디로 보면 그래서 그 성공 요인 안에 실패 요인이 같이 있었다. 1967년 김우중은 31살의 나이에 서울 충무로의 한 허름한 빌딩에서 대우 실업을 창업했다. 자본금 500만 원, 직원 수 5명의 무역회사였다. 창업 초기부터 섬유 수출에 주력한 대우는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해외 지사를 설립했다. (69년 8월) 시드니를 시작으로 한 달 만에 싱가포르와 뉴욕에 지사를 설립했다. 해외 지사를 통한 마케팅은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새로운 수출 전략이었다. 또한 영타이거라는 자체 브랜드를 이용한 수출 기법도 도입했다. 저는 경제과를 나왔는데 지금도 색감을 보면 누구보다도 색감에 대한 감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옷 장사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다니면서도 매일 옷 색깔만 보여요. 옷 색깔만. 그러면 그 색이 죽고 산 색깔에 대한 비교, 여러분들은 그건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미쳐야 그 안에 있는 모르는 것이 발견된다 이거예요. 당시 정부가 내세운 수출지상주의 정책은 대우의 초고속 성장의 바탕이 됐다. 수출 기업들에게는 시중 금리보다 훨씬 싼 무역 금융이 가능했다. 창업 5년 만에 수출 5천만 달러를 돌파한 김우중은 수출 입국을 내건 정부의 최우등 모범생이었다. 나는 장사를 이렇게 오래 해서 그런지 사방에 돌아다니게 보면은 돈이 깔려 있다고. 일본 가도 돈이 있고 미국 가도 돈이 있고 다 돈이 있네. 시간이 한정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서 돈을 주실 거냐?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많은 걸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에? 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바야흐로 중화학 경공업 수출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73년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채택했다. 중화공업은 유신 체제를 떠받치는 경제적 토대였고 박정희는 모험적 기업가들을 독려했다. 전국 경제인을 대표하여 대우 실업 주식회사
김우중 사장께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적으로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고 민족 중흥의 대가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신가업의 완수를 통한 국력 배양의 가속화가 우리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지상과제입니다. 우리는 전 산업의 수요화와 중화학 공업 건설에 앞장서 80년대를 향한 우리 경제 비약을 위하여 기업의 총력량을 집중한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위험이 높은 중화공업의 명운을 걸었던 박정희 정부는 당시 촉망받던 벤처 기업가들을 끌어들였다. 정주영에게는 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역할이 맡겨졌고 김우중에게는 부실해진 기업을 보수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1976년) 김우중은 대우중공업의 전신인 한국기계를 인수했고 1978년에는 적자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조선공사를 넘겨받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부채를 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부채를 져서 은행이 부채를 못 받으니까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놀고 있는 공장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공장을 시장에 외국에 나가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 제품을 팔아가지고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다고 하면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좋으냐 이거지.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보다 그때 한참 외자로 돌아가지고 놀고 있는 공장들을 정말로 100% 이상 120%를 가동했다고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정말 굉장히 높이 평가해줘야 되지 않느냐. 대우의 성장 배경이 된 부실기업 인수 과정에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는 대신 이를 보상할 금융지원이라는 특혜가 주어졌다. 대우가 차입을 통해 확장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김우중은 금융계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주로 은행권 출신인 이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금융 노하우 전문가들이었다. 항상 그 금융, 파이낸싱에 관해서 굉장히 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부실이 있다 하더라도 시드머니나 현재 이 금융 지원이 있으면은 항상 그 퍼실리티가 돌아가니까 충분히 성산이 있다. 그분은 이제 그렇게 보셨고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파이낸싱보다는 현재의 자산이 부실이 얼마고 건전하게 얼마냐 따져봐서 항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런 갭이 약간 있었지만은 언젠가는 이익이 나고 시장의 마켓쉐어를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기업은 성장하는 것이다. 단년도 이익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대단히 그것은 공격적 경영이고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죠. 김우중이 부실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자신의 장기인 해외 마케팅이었다. 79년 대우는 국내 기업 최초로 1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고 4년 연속 수출 2위 자리를 지켰다. 그 당시 그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삼성, 대우 이런 데 많이 취직을 했는데 대우에 취직한 학생